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작품들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작품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선 귀멸의 칼날, 귀칼의 뚝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연, 어떤 강한 개인 혼자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연이 이어져 강대한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이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은 결국 후손들에게 평화로 이어졌다. 그 관점에서 귀칼은 뚝심을 안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로 귀칼은 단 한 번도 혼자서 적을 쓰러뜨린 적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키부츠지 추잔의 감동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초반에 많이 떠들어댔으니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마지막 최후의 전투 끝 추잔이 죽기 바로 직전 평생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어져 왔던 귀살대의 인연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는 남은 자신의 피를 전부 죽은 탄지로에게 주입해 자신 또한 자신의 인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결국 최후에는 그 인연조차 다른 죽은 자들의 인연과 산 자들의 인연에 의해 패배해 물거품이 되었지만요, 이 악역조차 막판에 감동을 받게 하는 이 얼마나 뚝심이 네,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드러나죠. 뚝심은 있는데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이미 많이 떠들었잖아요. 주인공의 비중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인공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배탈 나서 죽은 것 같아요. 어딜 가려고! 마구 저리비켜! 두 번째, 키부츠지 추잔의 감동. 나 참 진짜 이거 처음 봤을 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혹여나 귀칼의 뒷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저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맥락을 이해하면 더 이상해요. 아니, 바로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겠다고 추하게 아기로 변하고 죽는 속도 좀 늦춰보겠다고 땅까지 어거지로 팠던 게 추잔이에요. 하다못해 싸우는 도중에 도대체 나는 왜 지고 있는가? 저들과 나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지? 뭐 이런 인연에 대한 고찰이라도 있음 모를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계속 거슬리는 벌레 취급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들의 인연에 감동을 받아 나도 한번 실현해보겠다고 한다. 막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아니 뭔 개연성을 이따구로 만듭니까? 누가 얘 극 F로 만든 거야 도대체? 후손 파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선 필요 없어요. 후손들의 이야기가 뭐 이들의 인연으로 오니의 악연을 끊어 후대에는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필요 없고 살아있는 애들 후일담 정도면 됩니다. 왜 튀어나오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형, 후일담 나중에 외전으로 나와. 네,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룰게요. 그렇게 따지면 나이아도 후일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귀칼의 장면을 앞서 얘기한 진교의 거인으로 대입해볼까요? 아르민이 마지막에 평화를 위해 회담을 가려고 하죠. 근데 뜬금 한평생이 지난 후 딱 띄워놓고 멸망한 파라디섬하고 커다란 나무씨만 보여준다고 하면 지금 같은 호평이 나올까요? 제가 확신하는데 호평이 아니라 혹평으로 나락을 갔을 겁니다. 나이아의 뚝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하지만 그 누구보다 뛰어난 히어로 정신을 가지고 있어 올마이트에게 선택받아 진정한 히어로가 되어가는 한소년 미도리아 이즈쿠의 서사. これは僕が最高のヒーローになるまでの物語だ。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마지막 화까지 방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전쟁에서 사실상 패배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 그로 인해 기존 사회 체제가 무너지는 고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미도리어와 진정한 히어로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거대한 강적인 올포원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함.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민들은 더더욱 성숙해 기존의 히어로에 의존하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작은 히어로가 되는 더 발전된 사회가 되었다는 플러스 울트라를 실천했다고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일담 에피소드에서 세상에서 고립된 아이가 한 명의 노인에게 구원받는 다소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들어간 것도 이런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담으로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원포올이라는 한 명이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개성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의미로서 원포올의 소멸, 한 명이 영웅화되는 것이 아닌 시민 전체가 영웅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미도리아의 영웅화가 아닌 올마이트와 시민들의 석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얼추 맞아떨어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올마이트는 왜 그 석상에 있느냐? 올마이트는 작중 내내 평화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즉, 저 석상 내에서 올마이트는 올마이트 개인이 아닌 평화의 상징 그 자체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도리아는 작중 내에서 어떤 상징이 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석상에서 미도리아를 세우게 되면 한 개인을 칭송하는 석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에 미도리아의 석상이 아닌 올마이트의 석상을 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쉴드 쳐줬다. 이거야말로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이 정도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에 쉴드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이 안 되고 참전용사 엔딩이라고 조롱을 받는 걸까요? 네, 바로 두 번째인 미도리아의 서사가 작살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주제가 총 두 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자면 플러스 울트라가 대주제, 미도리아의 서사가 소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품 내에서 두 주제를 따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도리아의 서사를 통해서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면전쟁 에피소드까지는 잘 반영이 됐으나 다크 히어로 에피소드부터는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의문, 정말 그냥 이 미도리아의 서사를 제대로 담지 않아서 문제인가? 소주제라고 했는데 그럼 중간에 바뀌고 다음 소주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미도리아의 서사라는 소주제를 통해 첫 번째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주고 그 다음 히어로에 의존하는 사회에 대한 의문이라는 소주제를 통해 더 성장한 플러스 울트라를 보여줄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진격의 거인도 그렇고 전에 얘기드린 길티 크라운도 1쿨, 2쿨을 기준으로 완전 다른 색채를 보여주나 본 작품 내의 대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대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오히려 잘 뽑힌 거 아닌가? 그저 무지몽매한 대중의 여론몰이에 당한 것이 아닐 리가 없죠. 다른 작품과 다르게 나이아가 주제 전환에 욕먹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갑작스런 전환. 네,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어버려요. 바로 직전까지 미도리아는 열심히 성장 중이었으며 심지어 전면전쟁 중에서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크 히어로 편에서 얘가 세상 다 잃어버린 애 마냥 다크다크해져 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된 계기가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은 아니나 팬들이 느끼기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거기다 이러고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난리불수 나고 막 어두칙칙하고 이러니 기존의 왕도의 색채가 강했던 본 작품을 좋아했던 팬들에게는 더더욱이 당황스러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완결나지 않은 미도리아의 서사. 저는 사실상 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 끝났어요, 미도리아의 서사가. 정확히는 내가 최강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능력이 최고치를 찍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럼 정면전쟁에서 끝나는 게 맞기는 해요. 미도리아 이즈쿠라는 성품적으로 완성된 한 나약한 소년이 올마이트와 만나고 피나는 노력 끝에 몸도 마음도 완성된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한편의 스토리. 이게 바로 내가 최강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 속에서 플러스 울트라를 느끼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이즈쿠가 최고의 히어로가 돼서 일부 최종 보스를 쓰러뜨림으로 끝마침을 한번 맺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이야기한 진격의 거인과 길티 크라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진격거에서는 그 역할을 말의 육군 전사대가 해줬고 길티 크라운에서는 1차 GHQ와의 대립이 그 역할을 해줬죠. 두 작품 모두 이후에 어떤 새로운 적 혹은 흑막이 있음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기존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첫 번째 서사는 끝마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아는요? 전면 전쟁 편을 보고서 그 어느 누가 미도리아의 서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에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았으며 거기에 적에게 사실상 패배했죠. 이게 무슨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제대로 끝내지도 않았으니 결국 이 소주제가 계속 이어진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나이아의 후반부 문제가 생겨버리는데요. 우선 먼저 캐릭터성의 붕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미도리아는 성품은 완성되었으나 능력이 없어 영웅이 되지 못했던 소년이라고. 이건 작품 초중반부에서 계속해서 어필했던 겁니다. 올마이틱이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그랬고 토도로키 쇼토와의 대립에서도 그랬고 히어로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작사를 내는 히어로 사냥꾼과의 대립에서도 그랬습니다. 미도리아는 항상 능력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였지 성품 면에서는 그 어떤 히어로보다도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모두가 그런 미도리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미도리아가 저 올포원의 가모니설에 흔들려 다크 히어로가 돼버렸다. 저렇게 피폐해져 버렸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고 몰입했던 미도리아의 괴리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건 개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출의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짐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문제, 끝나지 않은 미도리아의 서사의 끝이 원포를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엔딩이라는 겁니다. 미도리아의 서사는 결국 전면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게 되고 우리는 좋든 싫든 그 미도리아의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느끼게 되죠. 그럼 그 미도리아의 서사의 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작품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품의 마지막은 미도리아가 잊혀진다는 겁니다. 사회의 성장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 안에 미도리아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그 끝이 능력도 잃고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 흔한 동상 하나 없고 8년 동안 방치당하고 그냥 학교에 교사나 하고 있으니 아니 최고의 히어로 어디 갔냐고요. 어떻게 세계를 구한 영웅을 8년 동안 방치하냐고. 이러니 사람들이 참전용사 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졸렬린 마을보다 더 악질이야. 뚝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갑시다. 하렘물에 뚝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캐릭터 팔이지. 하렘물은 노골적으로 캐릭터 혹은 커플을 팔기 위한 장르입니다. 즉 그 어떤 장르보다도 상업적인 장르라는 얘기죠. 이게 막 나쁜 것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성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과하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하렘물의 뚝심은 셋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작가가 가장 애정하는 캐 혹은 서사에 가장 적합한 캐 밀어주기. 저번에 얘기한 니세코의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하렘 엔딩 혹은 열린 결말로 가기.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하렘물이 이 엔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기가 가장 좋은 캐 팍팍 밀어주기. 완전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마급, 정확히는 어과초가 여기에 해당되는 편입니다. 우공못과 오등분이 욕 처먹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작품은 저 세 부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두 작품은 어디에 속하느냐? 인기 바닥이고 애정도 없는 캐로 엔딩 내버리기. 뭘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난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난 도대체 저런 선택을 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 자, 인기가 바닥인 걸 과연 몰랐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얘들 뻑하면 하는 게 인기 투표예요. 거기서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 그걸 모를 리가요. 작가가 관심을 안 가졌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보고요. 그럴 거면 도대체 인기 투표를 왜 합니까? 두 작품 다 현실이 배경이니까 하렘 엔딩으로 갈 수 없어서 그런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도대체 열린 결말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그리고 그럴 거면 서사캐나 인기 캐릭터를 밀면 되잖아요. 왜 인기도 바닥이고 서사도 바닥인 캐를 연결하냐고요. 아니면 혹시나 인기가 없지만 애정 만땅 캐였던 거, 그것도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애정하고 정실로 이어주고 싶으면요 서사를 저따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어주기 위한 서사를 쌓을 거고 그건 티가 팍팍 납니다. 팬들이 정신이라고 안 느낄 수가 없어요. 니세코이에서 치토게도 그렇고요. 시원천은에서 카토 메구미도 그렇습니다. 정실보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진짜 바가지로 욕하는 여동생 시리즈 내역의 키리노와 에로망가 선생의 사기리도 팬들의 극혐해서 그렇지 작가는 정말 열심히 밀어줘요. 여담인데 이제 그만 밀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런 선택이 상업적으로 절대 아니요? 전 이것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요. 몇몇 혹
구독자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하시던데 전 진짜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굳이 잘 나가고 무난하게 엔딩 내면 박수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고요? 이건 지금 하렘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초에 하렘물 엔딩 작살냈다고 다른 장르 좋아하는 분들이 저 작품들을 보러 올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렘물만큼 고인 장르가 없어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끝납니다. 자, 단편적인 예시로 제가 여기서 언급하니까 아시는 거지, 나이야, 귀칼, 최하위처럼 나름 대중픽을 받은 작품들처럼 핫이슈를 끌었습니까? 그냥 보던 사람들만 열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상업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애초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렘물 자체가 상업적인 장르라니까요? 저 세 부류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저 두 작품의 엔딩은 상업적으로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 진짜 어거지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5등분의 신부에서 요츠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클리셰 비틀기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츠바의 포지션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츠바는 작중 내 5자매 중에서 가장 연결고리가 적고 방관자 혹은 응원하는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매들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요츠바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팬들 사이에서의 호감도 차이만 있을 뿐 작중 내에서 주인공을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어필을 합니다. 거기에 과거 결혼을 약속한 소꿉친구 포지션까지 딱 니세코의 약속의 소녀 오노데라 코사키 포지션이죠. 좋아하지만 방관자 혹은 응원하는 거기에 소꿉친구까지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패배 히로인 포지션인데 그걸 비틀어서 일종의 반전을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렘물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시라라고 자빠졌네. 그럼 납득이라도 시켜주던가. 도대체 장사하라고 만든 장르에서 왜 예술병 짓인데. 클리셰 비틀기라 함은 정말 튼튼한 기초와 개연성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했다가는 작살나기 쉬워요. 제가 로맨스 장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로맨스 장르에서의 개연성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얘네들이 사랑에 빠질 만한 계기, 이유 이거면 됩니다. 근데 요츠바랑 후타로가 사랑에 빠질 만한 계기는 딱 과거의 약속 이거 하나뿐이에요. 현재에서의 연결고리가 부족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푸른 상자처럼 첫눈에 반한 청춘 남성의 시선을 기깔나게 보여주면 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게 5쌍둥이인데 요츠바한테만 첫눈에 반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님? 아니 그리고 저걸 예술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저 클리셰 비틀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예술적 철학적 가치를 담아내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애초에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홍모병 혹은 중2병 걸린 겁니다. 그나마 5등분의 신부는 저렇게라도 설명이 가능하죠. 우공몬 얘는 그렇게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갑자기 운동케에 꽂혔다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우공못 원작은 멀티엔딩으로 났잖아요. 저걸로 까이는 거. 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애초에 저 멀티엔딩을 원래부터 계획했다는 거 그대로 믿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봐도 그냥 바가지로 욕먹으니까 수습용으로 부랴부랴 멀티엔딩으로 수정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됐다기보다는 추하다고 느껴질 뿐이고요. 저 맥락이면 귀칼도 나이아도 수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론된 작품들에서 제일 뚝심을 확실하게 잡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작품 최애아이인데요. 우선 장르부터가 럽코, 복수, 막장 등등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굳이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호시로아이에 대한 복수, 두 번째는 아쿠아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뭐가 문제냐? 앞서 얘기한 복합적인 장르들과 정리한 두 가지에서 제대로 끝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아예 작살을 내버렸어요. 우선 러브 코미디적인 요소인 아쿠아랑의 러브라인 뭐 말할 거 없이 작살이 나버렸죠. 왜냐? 당사자가 뒤져버렸으니까. 한 명은 결국 끝까지 이용만 당한 애가 돼버렸고 나머지 한 명은 시체에 뺨따구 후려갈기는 희대의 명장면을 뽑은 애만 돼버렸습니다. 아 루비요? 루비도 희대의 명대사만 뽑고 만 거죠 뭐. 쌤, 나 이미 16살 지났다고?
그렇다면 복수는 어떨까요? 저는 이 복수라는 요소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정도로 이 작품의 핵심 장르라고 보았는데요. 솔직히 애매모호합니다. 작품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공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평생 후회할 만한 진실을 던지기도 했고 남는 건 사이코 변태제밖에 안 남는 애를 수장까지 시켰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허무합니다. 솔직히 평생 후회할 만한 진실을 던져서 멘탈 작살내는 복수도 세탁기 돌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찝찝했고요. 얘를 바닷속으로 수장시키는 장면도 시원하기보다는 충격적일 뿐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주체자인 아쿠아가 같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니 복수물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복수에서 오는 허망함이냐? 라고 하기에는 방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허망함을 느낄 대상인 아쿠아가 죽어서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저 상황 자체가 복수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복수는 어디까지나 진실을 알리는 것까지가 복수로 볼 수 있고 이후 아쿠아가 동기어지라는 장면은 복수보다는 루비를 위한 희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건 아쿠아의 인간관계죠. 뭐 주변 히로인들이야 럽코선에서 정리되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희생, 사실상 아쿠아의 삶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 환생한 루비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생의 스토리의 완성은 그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자, 즉 루비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 소중한 사람의 희생을 받아들여 잘 이겨내면 해피엔딩, 그와 반대로 결국 그 희생을 잊지 못하고 처절하게 절망하면 배드엔딩, 모든 그 이유를 보여준 루비의 결말이 이 작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1화는커녕 반화만에 이겨내버리는 허무한 결말을 내버려서 아주 작사를 내버렸죠.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카사카 이 개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마무리 지어보자.